보건국민헌법 제3강입니다. 오늘 첫 멘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님의 아내 프란치스카 여사님,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1공화국 헌법상 또 초대 대통령이 되시죠. 이 이승만 대통령에 있어서 프란치스카의 존재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는데, 이 프란치스카 여사님은 사실상 김구 주석께서 중매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처음 들어보시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 역사적 사례적 가치가 있는 말씀으로 사실상이란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난 강의에 있어서 이제 우리 시대 최고의 가치로서 통합이라는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이 통합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오늘 헌법의 특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 저는 김구 주석께서 지금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존대하며 모셨는지에 대한 사례적 논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님의 은사님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윌슨 대통령이 대학 총장 때부터 알던 사이였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시니까 이분에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 내용이 대한민국은 아직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 미국이 신탁 통치를 좀 해주십시오 에 관한 서신을 넣었는데 이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의회에서 탄핵 파면됐습니다. 헌법학자인 제가 여러분께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면, 탄핵 파면의 의미는 형사처벌과 다릅니다. 그것은 헌법의 적이라는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적 직책을 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또 출마할 수 있는 것은 탄핵된 바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는 탄핵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직을 잃고 사실상 미국에서 랑인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 헌법 개정으로 1927년 3월 5일 날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주석에 취임한 김구 주석께서는 1932년 11월 10일 날 지금으로 치면 유엔 주재 대사라고 할 수 있는 국제연맹 파견 전권 대사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임명합니다. 백범 선생님의 해안이죠. 미국에 이만한 정치적 역량을 가진 지도자가 없지 않느냐라고 평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 백범 선생님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경쟁자 또는 대립관계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량을 지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 그걸 기초로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는 제네바에 도착해서 남다른 달란트인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죠. 한국 독립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지만 정말 국제연맹 본부로 가서 각 국가 대표들을 만나면서 정말 왕성한 활동을 벌립니다. 그때 만난 여성이 오스트리아 일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카 여사이죠. 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게 된 것은 김구 주석이 이승만 대통령을 국제연맹 파견 정권대사로 임명한 덕분에 공식 직책인 국가 대표로서, 여기서 국가대표라는 전권대사라는 것은요, 각 국가 대사님들 명함을 보면 전권대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나라 국가 원수의 모든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저도 주한 중국 대사님의 명함을 직접 받아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민일보 우리 한국 대표부 대표를 하신 우리 대표님 통해서 소개받고, 그런 명함을 보니까 한자로 전권대사가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명함을 가지고 있는 분을 프란치스카 여사가 만났죠. 그냥 일반 노총각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표구나 하는 인상 속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1941년 6월 4일 날 김구 주석은 이승만 대통령을 주미 외교위원장으로 주미 임시정부의 대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대사 임명증을 미국 국무부로 보냅니다. 정식으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변하는 전권대사가 된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런 기반을 기초로 1945년 초에 OSS, 지금 그랬던 CIA 전신인 미국의 OSS와 우리 임시정부 간의 합동작전, 공식 훈련,
또 공식적으로 유엔의 구성원으로서 연합군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과정에서도 김구 선생님의 이런 시대적 통찰력, 앞선 선견지명에 입각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런 행보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에게 백범 선생님이 이렇게 좀 우호적 행보를 한 것만 부각되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백범 선생님, 김구 주석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동만 했을 뿐만 아니라 김구 선생님께서 1945년 11월 23일 날 귀국하자 바로 우남 우리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는 경교장에 가서 기다리면서 그를 환대합니다. 환대할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성명도 발표하죠. 대한민국 주석 김구 씨는 우리 독립을 위해 영웅적 투쟁을 해왔습니다. 모두 믿고 지도자로 추대하여도 넉넉한 우리의 참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영호 통역을 위해서 하지 중장, 당시 그 한국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던 하지 중장에게 직접 김구 주석을 모시고 가서 통역을 하죠. 왜냐하면 한나라의 주석으로서 예우를 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 한국에서 1945년 12월 3일 날 처음으로 임시정부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경교장에서 열렸는데요. 그 경교장의 국무회의에 말씀드렸던 주미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참석을 합니다. 이렇게 김구 주석과 이승만 대통령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닙니다. 존중과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 존중과 섬김에 있어서 키워드는 저는 정말 삶에 있어서 그 김구 선생님한테 여러모로 배우는데 선생님의 함자가 이렇게 백정범부입니다. 백정범부. 그래서 이걸 백범을 약칭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백오인 사건으로 서대문 감옥에 계실 때 김구 선생님이 직접 지은 자기 호입니다. 즉 손잡고 들이잡는 그 백정 같은 분들, 사회적 민초 약자들, 그리고 평범한 그런 범부들을 대변하는 그야말로 존중과 섬김의 삶을 살겠다라고 본인이 바로 이렇게 호를 지으셨죠. 김자 구자 아웃구도 논어에서나 성경에서나 둘 다 섬김의 의미입니다. 하여서 저는 국민통합의 대표적 리더로서 김구 선생님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분 삶 속에서 국민통합을 이뤄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아까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서도 정치적 견해가 다르죠. 소속도 다릅니다. 계보도 다른데 그런 이승만 전 대통령을 끝까지 존중하고 섬겼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름 아니라 그 국가의 공익, 국민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 하나로 바로 백범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리고 독일 국민들이 통일국가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뤄낸 그림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섬김을 통하여 바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소통을 통하여 통합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바로 섬김과 소통과 통합을 통하여 국민의 최고의 가치인 그런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더라. 그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담아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헌법의 특성을 이해할 때 비로소 가능한데 김구 주석께서는 그것을 일찍이 통찰한 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김구 선생님께서 김구 주석이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존중하고 섬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지난 시간에 자존감섬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그런 천부적 인권에 대한 그런 자존감, 셀프 아이덴티티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내 속에는 하나님 주신 신성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고인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그 안에 있는 신성, 천부 인권의 주체로서 그를 존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런 자존감에 기초하여 바로 존중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존감은 결과적으로 존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백범 선생님은 자신의 호도 28살에 처음 접한 성경에서 배운 그대로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사고 속에서 자기를 극복하고 철학을 극복하고 이념을 극복하고 정치적 계보를 극복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존중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통합지향적 가치에서 가능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무나 다른 환경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님과 김구 주석을 소통시킨 거죠. 자존감이 바로 소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중간에 감을 설명드립니다. 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그런 그 감사하는 마음, 그가 현재 나에게 유해한지 무해한지 그보다도 그 모든 상황은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런 감사하는 마음,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는 상황에 대한 감사, 현재 난관이 극복될 것이라는 그 감사, 국가적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 현실만 보면 당시 임시정부 상황이 너무나 피폐하고 한 끼 식사를 할 수 없어서 돈가숙 사와식해야 됐던 그 시기에 백범 선생님은 임시정부 식구들 챙기는데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 있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중하고 섬겼습니다. 우리는 잘 될 수 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섬김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서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하여 말씀드렸던 위대한 그런 우리의 해방의 상황에 이르는 역량이 구축되어지는 것이죠. 언젠가 다시 평가될 날이 오겠습니다만은 OSS 한미 합동훈련은 우리가 연합국 지위를 확실하게 획득한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지위는 언젠가 다시 우리가 재평가돼야 되고 우리가 연합국 지위를 획득하는 그런 국제사회의 그런 역량이 겸비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자존감 섬이란 마음으로 우리 통합적 가치를 향하여 가는 길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님과 김구 주석님과 이승만 대통령과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다. 우리 공익적 가치인 통합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상대의 자존감을 존중하는 그런 속에서 섬김의 삶을 지향할 때 소통이 이루어지고 소통을 통하여 화합이 이루어지고 화합을 통하여 놀랍게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그런 위대한 쾌거도 거두었고 이후에 해방 이후에 또한 그런 위대한 발자취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해방 이후에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께서 제1공화국 대통령이 되실 상황이 되니까 많은 이들이 임시정부 주석으로서 이승만 파일을 갖고 있는 백범 선생님에게 그가 탄핵 파면된 것과 그 많은 약점들을 이제 누설해 달라, 한마디로 비판을 공개적으로 해달라라는 요구가 빗발치곤 했죠. 그런데 백범 선생님은 그때마다 자존감 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양연이라는 분이 쓰신 야설이라는 시를 써서 이 시를 서산대사께서도 애용해서 서산대사 시로 이렇게 오해되는 분도 계시지만 이양연 선생님이 쓰신 야설이라는 시를 써서 붓글씨로 친필로 써서 묵묵히 건네주면서 보냈죠. 끝내 이승만 대통령님의 그런 과거 정치의 약점을 폭로하거나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내 통합지향적 사고로서 이승만 대통령 중심의 제1공화국 탄생이 되도록 도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 어쩌습니까? 통합지향적 삶을 살아온 백범 선생님에 대해서는 많은 정치주자들이나 학생들이나 바로 해방 전후를 입각하여 임시정부 시절을 포함하여 가장 많이 온라인에 언급되어지는 지도자 1순위가 부동의 1위가 백범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통합지향적 삶이 갖는 최고의 상징적 인물로 한국에서는 바로 백범 선생님과 이승만 대통령 간의 존중과 섬김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세 번째 강의에서 이렇게 헌법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헌법은 바로 백범 선생님과 이승만 대통령님 간의 관계 속에서 얼핏 느끼셨겠습니다만 왜 그분들이 사상이나 이념을 초월하여 존중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인가? 헌법적 사고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승만 대통령님이 1공화국
대통령 이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상도 최초 대통령이셨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구 선생님은 이후에 국가주석으로서 3차, 4차, 5차 개헌에 이르기까지 국가주석으로서 헌법 개정을 주도하셨고, 그분은 비록 무학이셨지만 국가 헌법 제정의 전반을 관리하셨던 분입니다. 건국 강령까지 만드심으로써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가 돼야 할 것인지 청사진을 만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고도의 헌법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은 어떤 그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1번 자연권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조문 중에는 국민투표로 개정 가능한 실정권적 속성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자연권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부인권, 하나님이 부여한 그 인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신합의 평등, 이런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헌법은 일반 법과 달리 그런 하늘을 우러르는 그런 뜻으로 천지창조에 입각한 이 국가 경영에 필요한 것을 규범화시킨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경우는 조문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자연권적 속성 때문에 꼭 조문으로 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헌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장자크 루소가 말한 일반 의사, 주권자인 국민의 일반적 의사, 지배적 의사에 입각한 관행화된 것, 그것을 관습헌법이라 말하는데 그것도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헌법은 정치적 현실성을 갖습니다. 정치적 현실성은 우리 한국 정치를 생각하시니까 오해가 될까봐 이것은 바로 역사성과 맞물려 가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근대 헌법이라 할 수 있는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 또는 버지니아 헌법이라 말합니다만 이것은 미국 독립전쟁의 산물입니다. 원래 독립전쟁은 대단한 걸로 출발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서 세금을 강제로 걷어가면서 우리는 주권 행사를 하지 못하느냐, 주권 없는 조세부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항의하면서 시작한 바로 전쟁이 지금 독립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노예들을 이끌고 농장주들이 벌린 항쟁인 것이죠. 그 항쟁 일설에 워싱턴 장군도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미국의 헌법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1776년 바로 버지니아 권리장전이 1789년 헌법으로 가고 1791년 헌법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보편적 국가가 됐죠. 그 과정에서 이제 독립전쟁 승리 후에 유럽 각국의 대사들을 파견합니다. 대사들이 파견되니까 프랑스에도 대사들이 왔지 않겠습니까?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가 왔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불어를 못하니까 그냥 위트로 봉주로 하면서 이렇게 봉수하러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그런데 미국의 그 청교도들에 불과했던 당신들이 어떻게 해서 대영 제국을 이겼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네, 우리는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이념적 무장을 했습니다. 그 이념적 무장이 존 로크의 시민정부 이론, 또 몽테스키의 철학, 그리고 장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이런 것들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걸 기초로 천부인권설, 국민주권에 관한 철학적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등을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죠. 그 경험담일까요? 프랑스의 그 조야들이 이제 들끓기 시작하고,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엠마누엘 요셉 CS였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도 공부한 내용들을 합하여 아주 얇은 책으로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에 세 가지를 얘기한 거죠. 우리 프랑스의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프랑스의 제3신분은 프랑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프랑스는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아무런 대우도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원래는 익명 출간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결국 라파에트나 밀러보 같은 분들이 이걸 발견하고 저자인 CS를 제32년의 위원장으로, 나중에 국민의회 의장으로 모시고 그들이 프랑스 혁명을 성공시키죠. 여기서 저는 뭘 설명드리고 있냐면, 헌법은 이처럼 역사성과 정치성과 역사적 산물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2차 대전 승리로 말미암아 1공화국 헌법이 오죠. 현재 6공화국 헌법은
1981년 직선제 국민항쟁의 산물입니다. 이렇게 정치성, 역사성, 이념성을 갖는데 철학적 이념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시대의 최고의 철학적 이념성은 다른 데서 오는 건 아니고요. 아까 자연권적 속성 속에서 국민의 지배적 다수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미국이나 프랑스 등은 말씀드렸듯 천부인권 그리고 신합의 평등 등을 앞세웠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었고 지난 시간에 그 핵심을 설명드렸습니다. 나중에 좀 더 심도 있는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헌법은 개방성을 갖습니다. 그 창설적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다름 아닙니다. 형법 조문의 경우는 조문으로 되어 있는 한 적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헌법은 개방적 특성을 갖고 있어서 국민의사, 지배적 다수의 국민의사가 변화되면 헌법은 역시 그것이 최고의 헌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1987년 6월 국민항쟁 당시 6.29 선언 이후에 5공화국 헌법,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출 조항이 사문화되는 것도 바로 이런 개방적 특성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헌법은 최고 규범성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 최고 규범에 위반되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조례 할 것 없이 무효가 되거나 정지가 되는 거죠. 왜? 그 모든 것들은 헌법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란 두말할 여지 없이 위헌법률 심판제도 또는 탄핵제도, 권한쟁의 심판제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등을 통하여서 최고 규범성은 담보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방적 특성과 관련해 또 철학적 이념성과 관련해서 약간 보완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24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로 친다면 국회와 같은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완전히 국가 대 국가 관계로 통일지향적 모든 요소를 철폐시켰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을 명했죠. 이 시간 잠시 말씀드리면 사실상 북한의 헌법은 우리 헌법과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법률과 같은, 좀 더 정확히는 헌법률, 독일 말로는 제가 독학 독일어라 좀 그렇습니다만 페어파싱스게제츠, 헌법률과 같은 것입니다. 헌법 밑에 있는, 헌법 위에 뭔가가 있는데 그게 노동당이고 노동당 위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헌법 개정은 형식적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이라 하게 하고 영토조항을 모두 바꾸라 등을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자,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반도와 부속 도서에서 북한 지역도 남한 영토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있어서 특성이 어떻습니까? 정치성과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럼 70년 이상 우리가 미수복지구라고 말할 수 있는 북한 지역에 우리 통치권이 미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입법권이 미쳤는지, 사법권이 미쳤는지, 행정권이 미쳤는지, 죄송 표현이 그런데요. 행정권이 영향을 행사했는지, 사법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입법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것을 하바에서 정리하면 통치권 영향력을 북한 지역에서 행사했는지를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또 다른 헌법 조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존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가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시가입에서 국제사회가 북한도 국가로 보고 남한도 국가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영세 중립국가 이론을 포함하여 영토조항의 현실화, 오래전이란 얘기는 해방 이후부터 이제 분단이 거쳐가 되는 과정에서 영토조항의 현실화를 꾸준히 학자들이 논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바로 며칠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영토조항을 이제 사실상 직격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학자들이나 특히 공무원이신 분들이,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런 영토조항은 헌법적 현실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북한 정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식의 칼럼을 쓰거나 그런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주권자, 헌법 제정권자의 일반 의사에 입각하여서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70년 이상 사실상 정치성, 역사성, 현실성에 있어서 우리 입법권도 사법권도 행정권도 미치지 않은 저 지역을 과연 대한민국 영토로 계속 놓고 갈 것인지 국민의사, 주권자 의사가 수렴돼야 될 단계에서 그런 것도 진행하지 않은 채 김정은 위원장보다 훨씬 앞서서 영토정의 현실화를 우리가 학자적으로 또 헌법상 표현의 자료로 논의했던 분들마저도 북한 정권에 영합하는 것이다. 식의 탄지라는 것은 전광식 접근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발상은 국민통합적 가치를 갖고 있는 헌법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는 오늘 온 국민 헌법, 온 국민 행복헌법 제3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일무이한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의사, 국민의 지배적 의사를 존중하는 헌법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참 우리 시대의 소중한 헌법적 그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분, 임동원 전 국정원장님의 피스메이커라는 책을 주목해 봅니다. 후속 자서전으로서 이렇게 다시 평화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요. 임동원 원장님께서는 현 단계 최고의 통일관계 전문가, 타이충을 불허하는 분입니다. 그 설명을 하려면 밤을 새도 부족할 만큼 확고부동한 공적을 갖고 계시는데요. 김일성 주석을 직접 요담을 하셨죠.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과는 6.15 정상회담 때 요담을 했죠. 현재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만나신 3대를 직접 만난 우리 시대 최고의 통일관계 설계자이고 남북관계 설계자이고 또 전문가신데 이번에 책에서 깜짝 놀랄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권의 책 모두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통일의 유사한 상황의 조성입니다. 그건 통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일과 유사한 상황으로만 가도 한반도의 그 놀라운 그런 민족사적 가치가 함양될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그 단순 통일, 남북 통일, 흡수된 북한의 체제에서 말하는 그 전쟁에 관한 통일이든 통일은 무엇이든지 좋다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평화 통일이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평화 통일로 가는 한꺼번에 통일이 되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그 전 단계에서 임동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일 유사한 상황으로 가도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통일 유사한 상황이란 애매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침공했던 36년간이나 지배했던 일본과도 국가 대 국가로서 현재 편지도 하고 또 방문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6.25 때 중공군을 투입을 해서 한반도 정세를 완전히 바꿔놨던 중공이라고 불렀던 중국과도 우리가 경제적인 최대 교육 국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상국가 대 정상국가처럼 이렇게 소위 북한과 우리가 관계가 국가 대 국가로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만 되어도 얼마나 좋겠는가. 이러한 소망이 국민의 지배적 다수라면 영토저항은 국민의 지배적 다수 의사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수렴해 볼 필요가 와 있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는 정말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 정권이 어떻게 하든 또 남한에 있어서 그 극단적 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든 마음속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통일의 유사한 상황에 대한 소망 가운데 식량난으로 만성적 식량난으로 정말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극빈 동포들에 대한 또 그 장애인들 또 516명에 이르는 김국기, 김정욱, 최충길, 장문석 모사님 또 선교사님들 같은 그러한 피납 국민들이 516명이나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존엄성을 포함하여서 끊임없는 마음속의 통합, 마음속의 통합 지향적 사고야말로 우리가 독일이 이룬 통일, 우리도 이루어지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토록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독일이 느닷없이 통일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서독 정부는 끊임없는 통일 지향적 자세, 통일은 이야기하는 바 없지만 통일의 선행 조건인 통합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고 그것은 정권의 담당자가 누가 되든 변함없이 일관되게 지향했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핵심이 방금 김구 선생님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존중했던 존중과 섬김의 문화를 끊임없이 국가적 최고의 역량 과제로 삼고
역을 모으고 국민 역량을 모았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인명제천이듯이 통일 또한 제천입니다. 하늘이 도와야만 사람이 건강할 수 있고 무병장수할 수 있죠. 물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체적 면에서 말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기뻐하는, 정말 독일식 표현에 관한다면 자군 애수가 된 사람들이 한반도 토처에서 들풀처럼 들꽃처럼 만발해 나갈 때 우리도 독일이 맞이한 놀라운 통일 국가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강의인데요. 오늘은 제 인생의 큰 은인이신 분이 현재 그 팔순이신 날인데, 오늘 그 분을 위해서 그분의 존엄성과 행복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을 바치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분이 현재 치매이셔서 소통이 원활치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특성인 자연권적 속성상 그분 안에도 신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통합장적 삶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 노래를 팔순을 맞으신 제 삶의 은인이신 두 분께 바치겠습니다. 양주동 선생님이 지으신 어머니 은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버이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먼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해 고우시던 이모의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버이의 은혜는 한이 없소라. 음악도 독학이다 보니 곡조와 가사 중 일부는 창조적, 그 헌법적 개념인 창설적 속성 때문에 개사하고 바꾼 것 양해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 4강에서는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서 역시 유치원생부터 로스쿨생까지 꼭 필요한 헌법 강좌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통일헌법을 전공한 박사 홍원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